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2월 2일 금요일 아침 7시 4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검사, 판사 그리고 좌파들의 공통점은 과거를 조작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검사, 판사 그리고 우리나라 좌파의 공통점은 과거를 조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자, 어제 이맘때쯤 제가 뉴스 시작하자마자 문경에서의 화재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 안에 사람이 없다면 굳이 그 소방관을 진입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전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현장 상황을 모르지만 그때 어제 24시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모르지만 화재 현장 안에 사람이 없으면 소방관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길 속에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소방관이 주저없이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모두 젊은 그 소방관들이더라고요. 한 분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너무 안타깝고 참 뭐라 그 유가족에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근데 항상 그 사고가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나는 것 가운데는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건물은 전부 다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화재를 키우는데 아주 못된 그런 건축 자재입니다. 어쨌든 희생된 소방관 두 분의 명복을 빌고 가족분들에게도 조의를 표시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 어제 문경 화재 현장에 여지없이 정치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이 문경에 갔습니다. 두 장의 사진입니다. 뭐 정치인들은 가면 정치적이죠. 자, 여기 두 사람, 한동훈은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 이재명은 검찰을 사칭한 사람입니다. 검찰 출신과 검찰을 사칭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어제 문경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가 범죄자라는 사실입니다. 둘 다가 작은 범죄가 아닌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두 사람 모두 당의 1당과 2당의 대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검사를 좋아해요. 검사 사칭도 했고,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대재해법이라고 아시죠? 예. 중대재해법, 여기 있습니다. 찾아놨습니다, 제가. 예. 중대재해법이 국회에 이제 유예하는 것이 결국 국회에서 불발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중소, 매일경제신문 일면 탑입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안에 신설하되 법 적용도 2년 미루는 절충안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산업안전청 설치를 그동안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1일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끝내 그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그 힘을 가질 사람, 좋아한다기보다는 힘을 가지고 더 막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검사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50 미만, 지금 이 편의점에서 5명 이상 근무해도 처벌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고 생기면. 이 법을 가장 좋아할 사람,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법으로 가장 힘을 가질 사람은 검사예요, 여러분. 검사.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검사,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죠. 검찰공화국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스스로가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계속 뉴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검사 사칭한 분이에요. 어제 중대재해법 부결시켰죠? 검사만 좋아지는 겁니다. 검사만. 신중하게, 정치인들은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이번은 칼럼을 자주 쓰시는 분인데,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라고 하는 제목, 그 타이틀의 칼럼입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사법적 정의보다 정권적 정의를 앞세운 대법원장이라는 것입니다. 주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김명수 군은 임기 내내 걸핏하면 정권에 아부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었다. 대표적으로 친정권 성향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지연이었다. 또 그의 취임 이후 법원 인사가 전체적으로 이념 편향성을 보였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그의 업무 기준이 사법적 정의라기보다는 정권적 정의였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정의 유린을 자행해왔다는 것이다. 그런 국민의 인생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 판사에게 1심 선고 무죄다. 무려 5년이나 걸렸다. 내가 처절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저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보여준 그 한심한 인식 구조다. 정의, 국가의 기강을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그들의 인식에 나는 놀랐다. 정의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의 비이성적 야만성을 전 세계에 홍보한 것과 다름없다. 대법원장을 구속한 것은 정의보다 내 편을 중시하는 비법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과 김명수였다. 문 대통령은 무식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 국가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대법원이 절대적 존엄성임을 그는 몰랐던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무식하면서 동시에 어리석었다. 무식하면서 동시에 어리석었다. 자, 이 문재인과 김명수에 대한 공소장 초안을 공개합니다. 이번은 그 SNS에 유명한 분입니다. 필명을 쓰신데 소나무라고 하는 분인데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을 썼습니다. 그 공소장의 일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소나무라고 하는 필명을 쓰신 분입니다. 문재인, 윤석열 등 공소장 초안. 제가 좀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그 배경이고 검찰은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천병 역할을 했다. 권력으로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따라서 내란죄를 적용함이 마땅하다. 법원 내부에서 재판거래,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거짓 고발한 무리가 일어나자 사법부는 2018년 5월까지 거의 1년 넘게 3번이나 자체 수사를 벌였다. 여러분이 심층 조사에서 형사 조치를 취할 만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났다. 그런데 당시 정치 세력은 달랐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2018년 9월 법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인해 사법부 신뢰가 뿌리째 흔들려 전례 없는 위기 상태에 봉착했다고 강하고 비판하고 의혹 규명을 주문했다.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로 하고 이미 거친 사법부 자체 조사 결과를 외면한 채 수사를 더해 이를 찾아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 지시한 것이다. 그들의 의도는 명백하다.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러 나선 것이다. 이는 삼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부응하는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직무상 수시로 법원 견제를 받는 검찰로서는 그동안 불만을 풀 이 사건 무마에만 무려 70에서 80명이 이르는 검사가 동원됐다. 수사 범위는 무한정 확대되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때부터 퇴임할 때까지 전 재임 기관을 상대로 원내의 쟁점과 관련 없는 법원의 구석구석을 살짝 뒤졌다. 이제 검사들이 판사들을 욕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검사들이 최대한 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다.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올가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트리식 형태의 전형이며 불법적 수사권 남용이다. 수사권 남용입니다. 재판 거래, 블랙리스트 자금 조성 등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를 동원했다. 수사 진행 상황의 유출이다. 이 또한 범죄다. 여러 재판 거래가 사실 무근으로 드러나자 징용 사건을 재판 거래 사례로 각색하여 끼워 넣었다. 모든 대법관들과 더불어 신중을 거듭하느라 심리를 미처 끝내지도 못한 그 중차대한 징용 사건으로 무슨 재판 거래를 한다는 말인가. 증거 조작이다. 블랙리스트를 찾지 못하자 통상적인 인사자료를 가지고 포장하여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우겼다. 이 또한 증거 조작이요 억지이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이 얼버무리는 비밀 목록은 허구요 조작이요 기만이다. 증거 조작이다. 과연 실제로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교감하면서 재판 거래를 기도한 사실이 있었는지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을 비판하고 그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비판색을 무고하게 억압하고 사법적폐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공소사실은 상고법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법관들을 탄압했다고 했다는 것이지만 증거는 한결같이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없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 법치를 파괴한 범죄이다. 우리 역사에서 정치 세력에 의해 사법부 공격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처럼 노골적이고 대규모적이며 끔찍한 공격은 없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법관들이 검찰에 불려가 치욕과 수모를 당했는가. 인권 유린이다. 얼마나 많은 법관들이 상처를 입고 법원을 떠나는가. 직권 남용이다. 사법부를 초토화해 놓았으니 사법 질서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란죄다. 사법 질서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요. 따라서 내란죄다. 이는 어느 검사는 100년간 다시 이런 수사할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법원에 대한 한풀이란 내심에 느껴지는 부분이다. 수사하는 검사에게 이 부분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한 판사가 있었다. 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획이나 목적은 당초부터 무슨 거대한 음모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검찰이 일방적으로 과다한 의심과 비하 그리고 추단으로 꾸며낸 시나리오일 뿐이다. 검찰의 기본적인 프레임 자체가 오류가 있으면 물론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만큼 필요한 증거에 의하여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처단을 목표로 정해놓고 버린 수사이다. 이 또한 증거주의, 죄형 법정주의,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조국, 문무일, 윤석열, 한동훈, 신자영 등을 내란 혐의, 국법 문란 혐의, 증거 조작 혐의, 인권 유린 혐의, 직권 남용 혐의로 타설임이 옳다라고 하는 공소장 초안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예, 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판사, 우리나라 좌파의 공통점은 과거를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과거를 조작한 아주 극적인 케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여러분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읽으실 수 있어요? 유언장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 이거 유언장이에요. 근데 법원의 판사가 나는 이거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한다라고 판사는 읽을 수 있다라고 판결한 사람이 지금 현재 대법관으로 있는 이동원입니다.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명국가에서 글자 한자 한자를 읽을 수 없으면 그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간 사람의 과거를 조작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사들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그때 그분은 대법원관이 아니었죠. 하급심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동원이었죠. 지금은 이동원이가 대법관이 됐습니다. 남의 죽은 자의 과거를 조작하는 사람이, 죽은 자의 과거까지 조작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판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습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의 그 유언을 조작하지 않으면 이것을 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형사뿐만이 아닙니다.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저개발 국가, 대한민국 같은 미개 국가의 판사만 조작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본, 미국, 그리고 서방 문명 국가의 판사들은 조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미개국입니다. 아프리카만도 못한 미개국입니다. 판사가 과거를 조작하는 그런 나라는 미개국입니다. 자, 책을 소개를 합니다. 그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죠. 이윤섭 씨, 이분은 보니까 책을 상당히 많이 집필하셨더라고요. 새로운 책, 모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을 좀 보여드립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책이요. 자, 이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 제가 좀 읽어드릴 부분이 있어요. 머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윤섭 씨 얘기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여당과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은 겉으로는 민족주의, 애국주의, 그리고 반공이라는 이념적 동질성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다양한 정치 세력은 실제로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다. 2조 500년 통치가 낳은 가장 비극적인 유산인 사회 구성원이 절대 다수가 공익 개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좌절되자 한국전쟁 이후 지하로 숨었던 추종자가 극소수였던 사회주의 계열의 이념이 많은 대학생과 고학력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학생운동이 내건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수복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는 한국사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명확한 미래 비전은 없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회주의에 기대를 거뒀다. 역사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서양의 산물인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사의 부정적 측면만 눈에 띄어 한국사 전부를 그들은 버리고 싶었다. 사회주의를 제대로 이해할 지적 수준이 되지 못했던 한국 대학생들은 결국 민족주의를 가장한 전제정치 사상이 주체사상을 받아들였다. 처음부터 주체사상을 거부했던 사람도 있고 그 정체성을 알고 나중에 주체사상을 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운동권의 다수는 폭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체사상의 핵심인 수령론의 본질과 용도를 이해한 자들은 자선만대 부귀영화를 보장할 사상이라며 부귀영화로의 광신적으로 매달렸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는 신분제 사회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종교나 이념은 가치가 아니라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수단 또는 매개체이다. 부귀영화만을 꿈꾸는 자들에게 신분제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이다. 이윤섭 작가의 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조작할까요? 여러분의 과거를 조작할까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최후 진술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후 진술입니다. 일찍이 전체주의 위험을 경고한 조지 오웰은 그의 저서
1984년에서 권력의 속성은 이렇게 간파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 말은 당시 집권 세력의 의도를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하여 집권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러 나선 것입니다. 다시요. 양승태의 이 말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시 집권 세력의 의도를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하여 집권한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러 나선 겁니다. 자, 왜 조작을 할까? 왜 조작을 할까요? 과거를 조작해. 제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힘을 갖고 있을 때 과거를 조작해야 미래에도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사, 판사, 좌파들은 과거를 조작합니다. 왜?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과거를 조작합니다. 왜?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분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신분제 사회. 자기들은 죄를 지고도 감옥에 안 가는 옛날 양반제 사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갔어요? 감옥에 갔나요? 안 갔죠? 김명수 감옥에 갔나요? 안 갔죠? 그래서 과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미래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현재 지금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과거를 조작해서 미래의 양반, 자자손손 잘 먹고 사는 양반으로 가기 위해서 과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건국전쟁이라고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개봉을 했어요. 저는 어제 그 여의도에 있는 그 CGV 영화관에서 3시 40분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게 저도 상당히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강 다리를 폭파할 때 좌파 여가 만든 영화에 보면 막 여기 다리 끊으면 지금 폭파하면 민간인들이 수없이 다칩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는 청와대였나요? 경교장이었나요? 야, 무슨 얘기야? 다리 끊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민간인을 죽였다는 겁니다. 거짓이었어요. 부교가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다니는 부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잠시 후에 이 다리를 폭파할 테니까 이 부교로 지나가십시오. 라고 해서 부교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파가 됐죠. 민간인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다리에서 민간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아가라, 부교로 가라라고 막았던 경찰관 70명이 희생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당시 경향신문이 이승만이 하와이로 도망가면서 스위스 은행에 엄청나게 많은 비자금을 빼돌렸다.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 교포들이 성금을 걷어서 이승만의 생활비를 대었습니다. 4.3 사건도 이 얘기도 나옵니다. 난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지금 현재 여당 대표라고 한동훈이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가 4.3 사건 피해자들을 다 구제해주는 법안을 자기가 발의하고 만들어서 통과시킨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우리나라의 판사, 검사, 그리고 좌파들이 왜 과거를 조작하느냐? 미래에 신분세 사회를 만들어서 영원히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조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국전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꼭 건국전쟁을 시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그 이 별에서 온 그대 그리고 모략의 저자가 저한테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김대중 정신은 허구다라고 하는 걸 광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신 허구다라고 하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이 별에서 온 그대 책을 지은 이윤섭 씨가 저에게 광고료를 내고 광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대중 나의 삶, 나의 길이라고 하는 책 23페이지, 24페이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의연히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군사정권은 그 무렵 자기들과 손을 잡으며 살려주겠다고 계속 의역하기도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며 어디에도 정책할 수 없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그냥 굴복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죽음도 분명 두려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과 역사가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내 자신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 나의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나의 삶은 나를 박해했던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죽더라도 우리 역사와 국민은 올바른 평가를 내려줄 것이다. 결국 나는 죽음으로써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이기는 것이다. 그들은 내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내가 역사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국민과 함께하는 자는 패배가 없다. 역사는 그들이 반드시 승자로 부활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지 않은가. 또 있다. 내 죽음은 값질 것이다. 내 희생은 내가 간구한 바대로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이 땅에 다시는 정치보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명의 역사하시는 가장 확실한 제물이 되리라. 내 나라 내 민족의 화단에서 자라날 민주주의는 내가 흘린 피로 더 붉고 화사하리라. 이걸 보면 김대중은 자신이 1980년 3월 26일 YWCA 강당에서 한 연설을 실천하려는 것 같다. 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이 나라 민주주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민주주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결코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진실한 것입니다. 과장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라고 YWCA 연설문을 인용했습니다. 자, 이제 이윤섭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1981년 1월 17일자 편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그 다음날 전두환에게 목숨을 구걸했다. 다음은 김대중이 전두환에게 보낸 구명 탄원서이다. 대통령 탄원서, 대통령에게 탄원서, 대통령 각하. 본인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 예비 음모, 계엄 보고 위반 등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 상고 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그간 본인의 행동으로 국내외에 무리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국가 안보에 누를 끼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국민 앞에 미안하게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자중자숙하며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새 시대의 조국의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인은 본인과 특히 본인의 사건이 연루되어 현재 수감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특별한 아량과 너그러운 선처 있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1981년 1월 18일 김대중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김대중 비판 두 번째 읽어드렸습니다. 김대중이 감옥에 있을 때 외부에 발표한 것, 그리고 김대중이 전두환에게 보낸 탄원서, 이 두 개가 상충된다는 겁니다. 내일은 김대중의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이윤섭 씨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계속 아침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총선 수검표 그 개표에 7만 명이 필요하는데 인력 확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사실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개표 때 투표지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처음 도입하면서 개표 사무원이 4년 전 총선 때보다 최대 20%로 늘어난 7만 7천 명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개표 핵심 인력인 공무원들이 최저 시급 수준의 수당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죠? 아니,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대만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투표가 끝났어. 그럼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되잖아요. 대만신 보니까 자 A 후보 머리에 들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칠판에다 발을정자로 적어. 또 B 후보. 그럼 4시간 만에 끝났다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경찰관을 불러서 투표함을 싣고 개표소로 가서 쏟아붓고 하나하나 이렇게 100장 단위로 묶어서 검표기에 개표기에 넣고 그걸 다시 꺼내서 그걸 일일이 다시 사람이 확인을 해.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요? 왜? 돈이 남아 돌아서 썩어 무너지니까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대만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나? 그리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을 조중동이 입 닫고 있어. 이거 세금이에요. 이거 기업이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 투표지가 상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업 망해요. 기업할 때 공정은 단순할 것인가 알아 생각하죠. 이건 뭐야? 어떻게 하면 돈을 써서 복잡하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불투명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입니다. 결론.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낮다. 제가 내린 결론.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나쁘다. 자, 광고합니다. 이종윤 씨의 광고입니다. 제가 광고비를 받은 광고입니다.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제 컴퓨터에서 나온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방송하지 못하는 정권은 먼저 XX나 이번 X나 똑같은 자들입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라고 거리에 나가서 크게 외칠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노예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주권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있는 당신의 죄가 매우 큽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나는 부정선거 잘 몰라요.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당신의 죄가 매우 큽니다. 광고였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한동훈이 대구로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한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거라는 겁니다. 유영아와 최경환이를 공천할 것인가? 이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옆에는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의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인가를 구형할 때 잘난 체한 겁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실체 없는 국기문란이자 정치공세라며 비난했다. 국정농단이 처음 불거진 이래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신 일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설정해 진상을 호도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대요. 한동훈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6개월 지나면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또 한 번 해서 또 구속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나간 겁니다. 거짓말해야 한동훈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을 위해 직무 권한을 사유화 남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 훼손을 유린했다. 이게 바로 딱 한동훈이 자신에게 한 얘기예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 자신, 윤석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죄 없는 사람을 탄핵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만난대요. 오늘. 갖고 뭘 논의하느냐.
박근혜 대통령 그 비서처럼 하는 유영아 씨하고 최경환 씨 공천 해드릴까요? 뭐 이런 얘기를 논의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역겹다. 대단히 역겹다. 대단히 역겹다. 불쾌하다. 자, 이제 대구에 가서 이렇게 뭐 누구누구 공천한다 이런 얘기가 주어져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은 조원지 씨입니다. 지금 우리공화당 대표예요. 조원지 씨는 지난번에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힘과 합당할 것이다. 그때 국민의힘의 대표가 김기현 씨였습니다. 자기를 대구 달성 병인가에 공천을 주면 우리공화당은 국민의힘과 합당할 것이다. 안 될 것 같은데? 한동훈이 내려가서 그 논의한다는 걸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공천 안 줄 것 같은데? 한동훈이가?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공화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연합하자. 연합하자.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면 연합하자. 제가 속해 있는 내일로 미래로당과 그리고 우리공화당이 연합하자. 공천 연대를 하자.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공동으로 표를 얻자 하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아마 그런 거래, 본인이 대구 달성 병인가에 공천을 받고 우리공화당을 합당시켜주는 조건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분열론자가 아닙니다. 이상로가 우파를 분열시킨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우리공화당에 내일로 미래로와 우리공화당이 이번 총선에서 연합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우리공화당에 연합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했어요. 자, 여러분, 아까 보이셨죠? 여당의 대표는 내란범입니다. 국정농단범이고요. 야당의 대표는 파렴치범이지만 그 범죄가 엄청나요. 한 사람은 검사 출신이고 한 사람은 검사를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검사 사칭까지 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그 여당과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을 찍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제3당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래로의 당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내일로 미래로.org에 접속하셔서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주세요. 저 지금 여당과 1당과 2당의 당대표들은 돌아다닌 거 비용 다 세금입니다. 세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을 배분해줘요. 의색에 따라서. 돈이 남아서 건물도 사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농협계좌가 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당에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거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